자, 훅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훅이에요. 훅이라는 사람이 용수철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용수철이라는 거는 이제 늘리면 줄어들려고 하고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원래 길이로 복원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복원력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이제 발견한 거는 뭐냐? 여기 노란색으로 된 이걸 훅의 법칙이라 그래요. 훅의 법칙. 그래서 스프링의 복원력은 방향이 마이너스이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x를 이걸 x축으로 이걸 x축으로 잡은 거예요. 이걸 x축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 용수철에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을 때 스프링의 맨 끝에 위치를 0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원점이죠, 원점. x는 0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잡아 당겼을 때 스프링은 그 반대 방향으로 줄어들려고 하죠. 원래 위치로. 그러니까 스프링의 끝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힘을 작용하는데, 그걸 이제 복원력이라 그래요. 용수철의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복원력 Fs의 크기를 봤더니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방향은 x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죠.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고 크기는 x에 비례한다. 그리고 k는 스프링마다 다른 용수철 상수예요. 스프링 상수. 자꾸 스프링 용수철 왔다 갔다 하니까 일관성이 없네. 네, 용수철이라 그럴게요. 자, 용수철 상수라 그러는데 x만큼 늘렸는데, 같은 x만큼 늘렸을 때 복원력이 크면 클수록 이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용수철이 굵은 용수철은 이 k 값이 커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당겨도 복원력이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2배로 당기면 복원력이 2배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여기서 그 위치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거 마이너스 x겠죠? 여기가 x면, 요 위치가 x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k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력은 플러스 방향. 즉, 복원력은 여기 이쪽 방향이다. 그때 치워야지. 자, 복원력의 크기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이용해서 스프링에 저장된 이제 에너지를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가로축은 이제 x를 의미해요. x를 의미하는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스프링 끝에 이게 용수철이 있으면은 용수철의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x만큼 늘렸을 때 그 힘의 크기가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x가 크면 클수록 힘이 이렇게 직선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2를 보면은 힘 곱하기 거리죠. 그죠?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요 조각을 보면은 요 조각을 봅시다. 이거를 이제 델타 x라고 그래요. 이거를 델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힘이 변하긴 하지만 이 델타 x가 충분히 작으면 힘이 근사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요때의 힘을 뭐라 그럴까? 야, 이거는 델타 x고 요때의 힘을 F1이라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거리 곱하기 힘 F1, 이게 이제 델타 x 구간 이동할 때 힘이 한 1이죠. 그죠? 복원력이 한 1이 되겠죠. 그죠? 복원력에 반해서 외력이 한 1이죠. 그러니까 용수철을 이렇게 늘리려면은 힘을 줘야 되죠. 그죠? 손으로 이렇게 힘을. 그 힘의 방향은 복원력의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x랑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그 다음 칸에 가서는 그 다음 델타 x만큼 또 더 늘리려면은 이제 F1보다 더 큰 F2라는 힘을 가야 돼요. 이 정도 여기 F2라는 힘을 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 델타 x F2, 그 다음에 델타 x F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더해주면은 이제 어떤 구간에서 복원력, 아니 그 외력이 한 1이 되겠죠. 그죠? 외력이 용수철을 늘리는데 한 2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리는데 한 1은 바로 델타 x F1 더하기 델타 x F2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요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보면은 이 델타 x가 밑변의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F1은 높이죠, 높이. 그래서 이 둘을 곱한다는 거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은 더 높은 직사각형의 면적.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울퉁불퉁 계단 모양의 이 면적을 구하는 거나 이 전체 면적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델타 x를 더 작게 해주면은 요 울퉁불퉁한 거 이게 점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매끈하게 되겠죠. 그렇죠? 매끈하게. 그래서 외력이 이거 좀 다 지우고, 이것도 다 지우자. 자, 그래서 외력이 스프링의 그 평형점, 그러니까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그 스프링의 끝의 위치, 그죠? 여기서부터 원하는 위치까지 늘리거나 압축시키는데 한 일의 크기는 바로 다름이 아닌 요 삼각형의 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외력이 한 일은 스프링을 늘리는데 외력이 한 일은 바로 높이가 여기를 뭐라 그럴까? F라 그러죠. F.
F인데, 그죠? 이걸 뭐라, FF라 그럽시다. Final False. 여기를 바로 F라 그럽시다. 그래서 FF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거 XF죠, 그죠? FX.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XF, 그러니까 FF, XF. 근데 FF는 뭐예요? FF는, 그, 훅의 법칙에 의하면은 XF만큼 늘렸을 때 복원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쵸? 그죠? 복원력하고 똑같이 외력을 줘야지 그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K, 훅의 법칙에 의해서 KXF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KXF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용수철을 여기서 쭉 늘려가지고 용수철을 쭉 늘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면은 여기가 0 기준점이면은 여기 XF만큼 늘리는데 외력이 한 일은 바로 2분의 1 KXF 제곱이다. 그 다음에 요 끝에서 여기까지 늘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상자 같은 걸 매달아 갖고 늘린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스프링의 끝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저 스프링의 끝이 뭐 이렇게 가속을 한다든가 해서 속도 변화가 없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력 위치 에너지일 때와 마찬가지로 그 한 일이 요 2분의 1 KXF 제곱 이게 다 포텐셜 에너지로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이 그 평형점을 기준으로 x만큼 늘어났다면 그때 스프링에 저장된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여기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 에너지죠. PE가. 그 다음에 여기 EL은 뭐냐? 일레스틱이라는 거예요. 복원. 명사인가? 잠시 봐. 일레스틱의 명사가 뭐지? 일레스티시티? 어쨌든 요 EL은 이제 복원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원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2분의 1 kx 제곱이다. 용수철에 저장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 중요해요. 이걸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존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시스템 내부에서 시스템 시스템의 이제 구성원들끼리 이제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힘, 중력 또는 뭐 전기력, 그다음에 복원력 등등. 그러니까 보존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일반 물리책에서 볼 수 있는 보존력은 중력, 그 다음에 용수철의 복원력, 그 다음에 전기력 등등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뭐 핵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리고 일반 물리 1에서 볼 수 있는 복원력은 단 2개. 중력과 용수철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력과 복원력이 아닌
다른 힘은 다 비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존력이다 그러면 중력 또는 용수철의 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제 진짜 의미는 그 시스템 구성원들 사이에 교환하는 힘, 기본적인 힘. 그래서 마찰력 이런 거는 비보존력이죠. 근데 이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존력은 그야말로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보존력이 작용을 하면 보존력이 이제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력이 일한 만큼 똑같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보존력이 음의 일을 하면 그 양만큼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마찰력은 그렇지 않죠. 마찰력은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게 마찰력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뭐 다 빠져나간다든가 해서 보존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존력의 특징은 용수철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평형 상태의 용수철이 늘어나서 X만큼 늘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X만큼 늘어났어요. X만큼. 그러면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만큼 이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도 안 늘어났을 때는 이제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가 X만큼 늘어나면 이제 이렇게 이만큼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용수철을 뭐 늘렸다가 빠르게 늘렸다가 천천히 늘렸다가 아니면 다시 압축시켰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 위치만큼 늘려놓고는 늘렸을 때의 위치 에너지는 맨 마지막에 용수철 끝의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K는 그냥 상수죠. 그죠? 용수철이 딱 정해지는 용수철 고유의 값 상수예요. 그리고 지금 얼만큼 평형점으로부터 얼만큼 늘어나 있는가? X제곱.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뭐 중간에 뭐 어떤 뭐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말이죠. 일 또는 그 저장된 에너지가. 그러니까 외력이 얼마큼 일을 했냐는 이 경로에 무관한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중간에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외력이 용수철에 한 일은 그냥 이게 다예요. 요게. 그런데 마찰력은 이 상자가 이제 상자를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직선 경로, 최단 경로죠. 최단 경로로 가느냐 또는 이렇게 돌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마찰력의 한 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보존력의 특징은 보존력은 경로에 무관하다. 하지만 보존력이 아닌 것들은 경로에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보존력으로만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고 비보존력으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마찰력에 거슬러서 외력이 막 이렇게 일을 해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상자를 놓아요. 그럼 상자가 다시 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장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숨은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와는,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비보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 없다. 하지만, 그 중력이나 용철이나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양만큼 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만큼 있을 때, 그거를 강제로 못 움직이게 잡고 있던 손을 그러니까 외력인 그 손이 탁 놓아주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마찰력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마찰력이 물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마찰력이 작용한다든가 그런 건 마찰력에 의해서 물체가 막 움직인다든가 전혀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비보존력은 어떻게 정의되냐? 비보존력은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FNC 이렇게 써요. 보존력은 FC라 그래요. 이게 이제 보존이라는 뜻이에요. conservative. 보존. 이건 non-conservative. NC가 붙으면 이제 비보존력이에요. 그래서 비보존력의 종류는 얼마 안 된다 그랬죠? 방금. 그 대표적인 게 마찰력. 그 다음에 마찰력도 비보존력이고, 그 다음에 외력도 비보존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시스템에 이제 쑥 들어와가지고 시스템의 구성 물질들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다 외력도 다 비보존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보존력이 아닌 것들. 근데 이제 일반 물리 책에 등장하는 비보존력은 외력하고 마찰력 이외에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공기저항? 뭐 이 정도? 공기저항. 저항. 각종 저항. 그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힘들. 그 다음에 외력. 자, 보존력과 비보존력을 이제 분류해놨죠. 중력과 탄성력, 전기력. 이게 이제 비보존력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보존력은 마찰력, 공기저항. 실의 장력. 이거는 좀 애매한데? 사람이 밀고 당기는 힘. 이건 외력이죠. 그죠? 모터나 로켓의 추진력. 그죠? 이거는 화학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화학적인 힘. 그 다음에 모터의 힘이 비보존력이라는 거는, 만약에 모터가 이제 돌아갈 때 마찰이 있겠죠. 그쵸? 결국에는 마찰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마찰이 없다? 그러면 모터가 한번 돌아가면 영원히 돌아가겠죠. 그죠? 영원히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돌아가도록 토크를 가해요. 회전력이에요. 회전력을 가해서 모터를 더 빠르게 돌려요. 그러면 그 계속 빠르게 돌아가던 게 만약에 저항이 없다면은 마찰력이 없다. 그럼 계속 빠르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모터에 에너지가 저장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된 거를 포텐셜 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터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항이 없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빠르게 돌려요. 모터를 막 빠르게 돌려요. 근데 저항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그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넓은 의미로 그것도 보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그런 복잡한 생각은 그 정의도 좀 애매하고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거는 요 두 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에 대해서만 정리할 수 있다. 자, 알짜 1은 우리가 배운 게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그랬죠. 물체에 가해진 알짜 1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근데 그 알짜 1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눠요.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존력이 2를 하면 그건 뭐랑 같았어요? 마이너스 델타 PE,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WC 대신에 마이너스 델타 PE로 바꿔 쓰고, 그냥 마이너스 델타 PE를 오른쪽 항으로 이항시키면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WNC는 델타 K 더하기 델타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인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결론이다. 이걸 어떠한 문제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만능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 왜 들어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이고 지표면에서 그 다음에 용수철의 복원력,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제곱.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렇게 된다. 여기서 델타 K 더하기 델타 P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보통 에너지라 그러고 구체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 그럼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총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총 에너지는 이 이외의 다른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화학적 에너지 등등. 물론 화학적 에너지도 이렇게 막 파고들어서 다 분해해 보면은 결국에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복잡한 거를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 끌어모아 가지고 화학적 에너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라고 본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K 더하기 P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비보존력이 없으면, 즉 외력이나 마찰로 소모되는 그런 힘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0이겠죠. 그죠? 즉 델타 E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 즉 보존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방금 한 말이 여기 정리돼 있죠. 만일 비보존력이 없고 보존력만 일을 한다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곧 보존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림을 보면 외력이 사람이 돌을 이제 Y1까지 들어 올렸죠. 여기. 즉 HG만큼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놓았어요. 놓으면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전에 운동 에너지 0이죠. 그래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커요. 운동 에너지가 없고. 근데 이제 떨어지면서 점점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딱 절반 되는 지점이죠. 절반 되는 지점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 바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는 딱 중간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딱 반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mgh죠. 그죠? 그럼 이 중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mgh고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겠어요? 똑같이 2분의 1 mgh가 된다. 똑같이. 그 다음에 맨 바닥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졌지만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크기가 뭐냐? mgh가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높이가 h인 지점에 있던 돌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질 때, 그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돌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가 mgh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써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죠. 그러면 양변에 m을 지우고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럼 여기 2 지워지고, 그럼 v 제곱은 2gh, 즉 v는 루트 2gh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1번 지점에서와 2번 지점에서 같다. 그런 얘기죠. 어느 지점에서도 똑같아요. 항상 이게 보존되는. 항상 보존되니까 1번에 있을 때 에너지가 요만큼이면 2번에 있을 때도 요만큼, 3번에 있을 때도 요만큼. 자, 이번 예제 6.5를 풀어봅시다. 자, 돌의 처음 위치가 처음 높이가 이제 3m예요. 그럼 지면으로부터 1m까지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구해요? 꼭대기에 있을 때 높이를 이제 이렇게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1m, 2m, 3m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였어요? mg, h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h를 3, 여기 3이라고 쓸까? mg 3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면으로부터 1m까지, 여기가 지면으로부터 1m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그리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mg죠. 곱하기 1이니까 mg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얼마큼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는 이게 다 총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3mg죠. 그죠? 여기도 합이 3mg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2mg가 되겠죠. 그죠? 2mg.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mg라는 얘기는 여기 써보면 자 2분의 1 아이고 뭘 쓰는 거야. 자, 요 지점에서 1m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1m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게 2mg죠. 2mg. 그렇다는 얘기는 m 지우고 그 다음에 양변에 이걸 지우면 안 되지. 자, 양변에 2를 곱해요. 양변에 요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 없어지고 그 다음에 2가 4가 되겠죠. 그죠? 4. 그래서 v제곱은 4g 이렇게 되죠. v제곱은 4g. 그러면은 답은 v는 2 루트 g. 그래서 봐,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계산하는데 뭐가 잘못된? 단위가 안 맞아. 잠깐만.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은 2mg 맞는데 뭐 틀린 게 있나? v제곱은 4g 그래서 v는 2 루트 g 이거 맞죠? 틀린 게 없어요. 계산해보면 알지. 자, 교과서의 풀이대로 풀면은 답이 6.3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자, 2 곱하기 루트 9.8 루트 9.8 6.3 6.26 똑같네. 똑같은데 이거 왜 뭔가 식이 달라 보이지? 교과서 풀이는 어떤 식으로 풀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은 아까 전에 이런 문제를 풀었죠. 돌을 H에서 떨어뜨리면 이게 그러니까 돌이 이 문제는 이제 H만큼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다다랐을 때 속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답이 루트 2GH였죠. 그쵸? 이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돌이 h만큼 떨어지면 속도는 얼만큼 증가하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2GH만큼 증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이제 그대로 응용해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뭐 얼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2m 떨어졌죠, 그렇죠? 여기가 1m, 여기가 1m, 여기가 1m, 여기가 2m, 여기가 3m예요. 자, 그러면은 3m에서 1m 떨어졌으니까 이 h가 2m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2m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2GH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요 1m 지점에서의 속도는 루트 2G 곱하기 H인데 H가 뭐냐? 2죠, 2. 그죠? 2m. 그럼 이게 뭐야? 4G. 이거는 2 루트 G. 그러니까 내가 구한 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루트 2GH를 외워요. 여기서 봐. 공식이 어떻게 돼? 루트 2GH죠.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다 지우고,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자, H만큼, 어떤 물체가 질량에는 전혀 관계없고 만큼 떨어졌을 때 속도 V의 증가는 V가 얼마큼 증가하냐면 루트 2GH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봐요. 그러면은 3m에 있다가 1m로 왔을 때 그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처음에 그냥 정지했었으니까 얼마큼 증가했냐는 그 1m일 때의 속도랑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답은 간단하게 여기가 이제 1m일 때를 V2라고 여기 이름을 지었네. 그래서 V2는 루트 2G. 문제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루트 2G까지는 똑같죠. H는 얼마큼 떨어졌어요? 3m 있다 1m 떨어졌으니까 2m. 쉽다. 루트 4G.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이걸 넣으면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문제. 간단하긴 한데 시험에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이 보통이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이용한 롤러코스터의 속력 구하기. 자, 이 문제에서 마찰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쵸? 언급이 없어요. 자, 그림에서 언덕의 높이가 40m이고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한다. 꼭대기. 여기 이제 속도가 0이에요. 여기 써놨듯이. 속도가 0이에요. 언덕 맨 아래에서 열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언덕 맨 아래. 그러면 루트 2GH 쓰면 되죠? 40m에서 0m로 내려왔으니까 높이 차이가 40이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V는 루트 2G 40이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이 값의 절반이 되는 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언덕의 맨 아래를 y는 0으로 잡는다. 자, 이 문제도 루트 2GH로 다 해결돼요. 자, 속력이 이 값의 절반. 이 값이라는 거는 A번 문제에서
구한 답의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번 문제의 답이 뭐였어요? 2 곱하기 40 곱하기 9.8이죠. 그러니까 루트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속력은 뭐냐면은 이걸 VA라고 그러자. 구분하게. A번 문제의 답이니까. 그러니까 VB는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루트 2 곱하기 40, 80이죠. 80G 일 때 이라면 높이를 구하시오. 그죠? 자, VB는 원래 뭐예요? 공식이 루트 2G H죠. 그죠? 그러니까 VB는 루트 2GH이기도 하고 2분의 1 루트 80G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죠. 이게 두 개 같다는 얘기죠. 그럼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돼. H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쓸게요. 왼쪽에다가 잘 봐요. 자, 2분의 1 루트 80G는 루트 2GH다. 그쵸? 자, 루트 안에 똑같이 G가 있죠. 지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요. 루트를 벗기려고. 그러면은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루트 80을 루트를 벗기면 제곱을 하면 80은 2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양변에 2를 나눠요. H만 혼자 놔두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나누면 4가 8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H는 뭐예요? H는 80에다 8을 나누면 뭐예요? 10이죠. 아, 그래서 답이 높이를 구하라. 답이 바로 10m다. 그런 얘기예요. 맞나 안 맞나? 답을 보면. (30m) 아, 10m를 내려왔으니까 40m에서 여기 H는 이제 얼마큼 내려왔나지. 그쵸? 얼마큼 내려왔나. 40m에서 답이 H가 10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m를 여기 이제 H가 되겠죠. 10m를 내려오면 속력이 요 끝까지 내려온 거에 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좀 이상한데? 10m밖에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속도가 벌써 반이나 늘어나? 신기하긴 한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아요. 왜냐면은 속도가 초반에 이제 10m까지 떨어질 때는 느리니까 가속할 시간이 많잖아. 근데 이제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이제 속력이 빨라서 이제 가속할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거의 다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조금만 가속을 하고 처음에 가속을 많이 한다. 윗부분에서. 자, 그래서 위에서 10m 내려왔을 때 그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속도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답은 여기 30m. 그러니까 40에서 10m 내려왔으니까
30m 지점이 답이 되겠죠? 봅시다. 이건 계산기로 눌러보면 28 미터 퍼 세크가 되고, B번의 답은 30m 이렇게 되겠죠. 28, 30. 자, 28, 30. 자,